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영규입니다. 오늘 노잉 얼스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레시안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 남북 화해, 그리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국제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유럽의 국지전이 아니라 서방의 세계 경제 지배에 마침표를 찍는 몇백 년 만에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국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프레시안과 함께 평화 네트워크, 그리고 외교 전문가들의 모임인 외교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인 이문영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 세 분이 맡아주시고요. 2부에서는 제가 사회를 맡아서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토론회 날짜는 다음 달인 10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서울시청 뒤 프레스센터 19층에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박인기의 노잉어스의 공지로도 올라가 있는데요. 공지에 있는 링크로 참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프레시안 사무실 02-722-8494 02-722-8494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입니다. 노잉어스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남북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인 노예의 해방이라는 인도적 목적보다는 미국 산업자본의 확장을 위한 잔인한 전쟁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한 4, 5회에 걸쳐서 1898년 미 스페인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공화국에서 대외적 팽창을 하면서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 하와이, 푸에르토리코를 합병하고 쿠바를 보호국화하면서 제국으로 또 올랐고, 특히 카리브해에 대한 영향권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첫 번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6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까지는 남부는 자급자족적 농업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남부를 굴복시킴으로써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하게 되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이른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 과잉에 의해서 공황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과 정치 참여가 벌어졌고, 미국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합니다. 미국 지배층의 선택은 해외 시장 확대였습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를 합병하고 쿠바를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하와이도 합병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카리브해 지역을 자신의 경제 영역으로 통합하는 한편,
하와이와 필리핀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을 모색합니다. 중국 진출을 위해 미국이 내세운 명분이 바로 문호개방, 오픈도어 정책인데요. 문호개방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원칙이 됩니다. 오늘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비약적 산업화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864년 5월,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세워드는 마드리드 공사에게 미국은 이제 이미 충분한 영토를 갖고 있다. 더 이상 정복을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300년간의 영토 팽창이 종말을 맞고 미국 역사는 기술적, 상업적 팽창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합니다. 1870년 통일을 완수한 독일, 1868년 메이지 혁명으로 통일을 완수한 일본과 함께 2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는데 이때 공장 생산은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석탄과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산업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1870년대 이후에 미국과 독일이 주도한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전기, 철도와 내연기관, 그리고 화학공업 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869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됐고 1880년대부터는 법인기업,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이 법인기업이 새로운 경제 운영의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석유회사죠. 스탠다드 오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870년대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의 개인 연구소였던 것이 1901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거대 회사로 변모했고, 록펠러를 비롯해서 철강의 앤드류 카네기, 금융과 철강, 전기의 JP 모건 등 미국 자본주의의 거인들이 거의 모두 이때 동참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나타난 것은 20세기 초죠. 사실 남북전쟁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이렇다 할 제철 공장이 없었습니다. 석유는 이제 1859년에 막 발견된 상태였고요. 남북전쟁 때까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농산품을 수출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뒤가 되면 미국은 철강과 석유산업 등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됩니다. 1902년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 영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도 많아집니다. 건국 이후 무역 적자국이었던 미국은 이 산업혁명에 힘입어 1874년부터 무역 흑자국으로 전환했고, 이 흑자 기조는 1971년까지 거의 100년간 이어집니다. 세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8년 6%에서 1913년에는 11%로 거의 2배가 됩니다. 증가분은 거의가 공산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한 것이죠. 또 다른 통계를 보자면 186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인구는 2.5배로 늘었고, 수출액은 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었고, 철로 길이는 3만 마일에서 19만 마일로 약 6배 이상 늘었습니다. 1860년까지 세계 4위의 공화국이었던 미국은 1900년 세계 1위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2차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생산의 과잉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즉, 만들어낸 공산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자본주의 열강들은 생사를 건 해외 시장 쟁탈전을 벌입니다. 자국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소비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적 확장을 꾀한 것입니다.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영국의 영토 확장은 자그마치 123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남한 영토의 100배 이상이죠. 프랑스는 906만, 독일도 259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1878년에
유럽 열강과 식민지가 차지한 면적은 지구 전체의 67%였고 1차 대전이 일어난 1914년에는 84%로 늘어납니다. 근대사 4부작을 쓴 영국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1875년에서 1914년을 제국의 시대라고 명명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 열강이 독점적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생산 과잉이라는 이 전 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미국 역시 1873년과 1893년 공황의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1893년 5월에 시작된 불황은 1898년까지 5년간 계속됐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893년 첫 해에만 은행 500개와 기업 15,000개가 문을 닫았고 1894년의 실업자 수는 400만에 이르렀습니다. 한 미국 언론은 이토록 사람 목숨값이 싼 적은 없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893년의 공황을 대공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는 노동자와 농민들이었겠죠. 1870년대 이후 철도 파업을 비롯한 수많은 파업이 벌어지고 노동절, 메이데이라고 하죠. 5월 1일에 기원이 된 헤이마켓 폭동이 일어난 것이 1886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자본가들은 군대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많은 파업이 있었는데 예컨대 1877년에는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임금을 삭감한 데 반대해서 자그마치 10만 명이 참가한 파업을 벌였고 정부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대응했으며 이 때문에 100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투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농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의 정치 투쟁도 대단히 가열찼습니다. 남부에서 농민 동맹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나중에 파퓰리스트 파티, 인민당 결성으로 이어졌는데요. 1890년 중간선거에서 인민당은 6명의 주지사, 44명의 연방 하원의원, 3명의 상원의원을 당선시킵니다. 1892년 대선에서는 독자 후보를 내서 100만 표, 약 8.5%의 득표를 기록했고 주지사 3명,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10명을 당선시킵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지원해서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득표율에서 51대 47%로 이 브라이언 후보가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당선될 뻔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자본가 세력 또는 금권 세력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팽창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1890년까지 나름대로 미국이 안정을 이뤘던 것은 내부에서의 팽창이었죠. 서부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는데 1893년 대공황이 나면서부터는 도저히 이게 국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결국은 미국 북미 대륙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상층부 또는 일반 노동자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층부의 결론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물업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수출업자다. 나는 세계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을 팔 해외 시장이 필요하다. 윌리엄 맥킨리 오하이오 주지사는 1895년 1월 달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위한 우리만의 시장을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잉여 생산물을 위한 해외 시장을 원한다. 이 맥킨리 주지사가 1897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팽창이 본격화될 수 있었겠죠. 또 인디애나에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장은 미국인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토지는
미국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운명은 무엇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할지를 정해놓았다. 세계의 교역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미국의 이 정치, 경제 엘리트들에게 문제는 팽창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팽창을 할 것인가로 좁혀진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농민들은 다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개혁이죠. 산업을 국유화하자. 그리고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자. 사실 1870년대에는 이 철도 재벌이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었는데, 철도 재벌이 큰 과정을 보면 진짜 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사실 그 정부에서 그 철도 회사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하고, 그 철도 기업들은 무상으로 불화한 토지를 담보 잡고 은행 돈을 빌려 가지고 철도를 짓고,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철도 운임을 올리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1870, 80년대에 서부 지역에서 일반 농민들에게 불화된 토지가 약 5천만 에이커인데, 철도 기업에 무상으로 불화된 부지가 1억 3천만 에이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도 재벌들이 철도 노동자의 이 임금은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업을 국유화하자. 쉽게 말하면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정치 엘리트나 경제 엘리트들에게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결국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해외로 진출하지 못하면 미국 사회에 혼란 또는 혁명까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인은 우리는 매우 어두운 밤을 앞두고 있다. 상업적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 상원의원은 중국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95년에 전미 제조업자 협회가 결성됩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라고 하는데, 이 전미 제조업자 협회가 결성된 이유는 바로 정부로 하여금 해외 시장을 확보해달라라고 로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시장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전미 제조업자 협회의 위원장은 우리 제조업자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을 초과했거나 초과하고 있다. 해외 교역 확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시장 확대를 내세운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해외 시장 확보를 하려면 모든 정책이 이 정당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뭐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가서 뭐 해외 시장을 뺏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어떤 그 이념적 정당성을 제시한 군사 전략가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군사 전략가는 알프레드 세이어 메이한이라는 사람이고, 역사학자는 프레드릭 잭슨 터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테이어는 1890년 미국 해군대학 교장이었는데 역사에 미치는 해군력의 영향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통제하거나 해외 지역의 원자재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면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국의 상선단을 보호하고 비협조적인 외국으로 하여금 통상과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해군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죠. 나아가서 세이어는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지에 해군 운용을 위한 보급망을 갖춰야 하며, 따라서 중미 지역에 운하를 건설하고 카리브해든 태평양이든 통상을 하려는 지역에 해군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이 뭐 전 세계에 최소 800개에서 1000개 그 군사 기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에 단초를 제시한 게 말하자면 테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테이어의 주장의 요점은 뭐냐면
미국에 점증하는 생산력이 해외 시장을 요구한다. 미국은 해외로 팽창해야 한다라는 게 그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해군의 세이어와 공화당의 헨리 캐봇 로치,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똑같이 같은 공화당의 시어도 루즈벨트 해군부 차관보, 그러니까 군사부문, 의회, 행정부의 이 세 사람이 미국 경제의 대외 팽창을 강력히 추동하는 3인방이 됩니다. 한편 그 젊은 역사학자 프레드릭 잭슨 터너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역사학회 총회에서 미국 역사에서 프론티어의 의미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프론티어는 뭐 변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 터너는 미국 영토의 태평양 연안 확장으로 미국 역사상 첫 시기가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한 시기가 끝났다. 그런 얘기죠. 더 이상 미국에는 프론티어가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현 상태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 대륙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대답은 물론 끊임없는 프론티어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팽창은 지난 300년간 미국적 생활 방식의 확고한 현실이었다. 태평양 연안에 백인이 정착하고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하면서 팽창은 이제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팽창의 에너지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경솔한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 그리고 카리브해 및 주변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들이야말로 미국의 대외 팽창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영토적 팽창은 끝났으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팽창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통 프론티어 사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845년 텍사스 합병 당시에 언론인 존 오설리반이 제시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국적 이데올로기는 터너의 프론티어 사관으로 진화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세계를 정복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이제 제2의 서부인 동아시아를 향해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이때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대외 팽창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사실 청일전쟁은 한국에서,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혁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조선의 조정이 동학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이에 대응해서 일본이 출병하면서 조선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청나라는 일본에 엄청난 배상을 물어주었고 게다가 타이완과 요동반도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1839년에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통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신의 제국주의 세력이 나타나서 중국의 영토를 빼앗은 겁니다. 이걸 보고 안 되겠는데 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세 나라가 요동반도를 토해내 해서 그걸 뺏깁니다. 다시. 그게 이른바 삼국 간섭이라는 거죠. 1895년에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반도는 다시 내놓습니다. 어쨌든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해외 진출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청일전쟁은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화되는 첫 번째 계기로 기억되지만 사실 이것은 동아시아 전쟁 시대의 시작이고, 또는 다른 자본주의 열강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중국 땅을 먹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일전쟁은 중국이라는 먹잇감을 대상으로 한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친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선수를 빼앗긴 것입니다.
뭐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가졌으니까요. 뭐 미국은 먹은 게 없죠. 당시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이러한 사태는 우리의 점증하는 상업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가장 엄중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자본주의 열강 국가들의 중국 침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897년 11월에 독일은 자국 선교사가 중국 땅에서 피살된 것을 계기로 산동 반도에 있는 자오조완, 교주만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과 유럽 열강이 완전히 중국을 그냥 찢어 가지겠네? 라고 하는 미국의 우려가 증폭됩니다. 사실 그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 이후부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중국 시장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가장 큰 시장, 중국에 진출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1854년도에 일본도 개항시킨 것이었는데 개항하고 10년도 안 돼서 남북전쟁이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1897년에 독일이 산동반도까지 이제 진출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진출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1897년 9월에 시어도 루즈벨트 당시 대군부 차관보가 맥킨리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필리핀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건의합니다.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이제 하버드 출신이고 굉장히 명문가 출신인데도 굉장히 모험을 즐겨했고 대팽창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한테 그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의 모든 전쟁을 환영하네. 이 나라는 전쟁을 필요하기 때문이지. 게다가 또 이 사람은 야만인과의 전쟁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전쟁이다. 왜? 야만인은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문명인은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이윤을 획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으로 일어난 청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 분할 지배에 관심을 갖게 됐고 1897년 11월 달에 이제 또 한 하원 의원은 마닐라를 지목합니다. 야, 마닐라야말로 중요하다. 마닐라를 점령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오빌 플랫이라는 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 마닐라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핵심 중개항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닐라는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는데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스페인이 마닐라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은의 규모가 영국, 프랑스, 독일의 대중국 교역을 합친 것과 같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해외 팽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남북전쟁 이후에 대단히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서 공황이 일어났고 공황으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었고 쉽게 말해서 미국의 계속되는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 팽창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됐다. 그리고 그 대팽창을 위한 가장 좋은 빌미가 뭐냐? 그게 바로 쿠바의 독립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쿠바 위기를 둘러싼 미국의 대응과 미국 스페인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